푸에르토리코 민담 이야기. 미국의 동부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길쭉한 자루처럼 생긴 플로리다 반도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반도에서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까지 마치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맞고 서 있는 방파제처럼 늘어선 섬들 가운데 푸에르토리코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항구라는 뜻인 이 섬의 면적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반도 채 못되고 인구는 부산 치카시만큼 되는 곳입니다. 왕자 삼형제와 신기한 물건. 옛날 어느 멀고 먼 나라에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외동딸인 그 공주는 몹시 아름다웠습니다. 공주가 살고 있는 이웃 나라에는 왕자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왕자 삼형제는 모두 공주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세 왕자는 모두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왕자 삼형제는 하나같이 착하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용감하고 씩씩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도 공주도 셋 가운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국리 끝에 하루는 임금님이 왕자 삼형제를 성 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내겐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 사익감도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두 다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하니 어째 도리가 없다. 생각도 못해 너희들을 시험해보고 한 사람을 고르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할 터이니 잘 듣도록 하여라. 너희들 세 사람은 내 얘기가 끝난 즉시 각자 세상 밖으로 나가거라. 그리하여 여행을 하다가 자기가 본 것 가운데 가장 신기한 물건을 내게 가져오너라. 기한은 올해 섣달 금음날까지이다. 돌아올 때 가장 신기한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대신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각자 다스릴 수 있는 영토를 하나씩 선사하겠다. 내 말에 따르겠는가? 왕자 삼형제는 임금님의 말씀이 공평하다고 생각했으므로 그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곧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어요. 왕자 삼형제에게 임금님은 행운을 빌어주었고 공주님은 손수건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가 끝나자 왕자 삼형제는 말 위에 올라타고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물건을 찾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에 그들 삼형제는 세 갈래로 나누어진 갈림길에 이르렀어요. 삼형제는 그곳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달째가 되는 날에 거기에서 다시 만나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삼형제는 각각 서로 다른 방향을 택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 왕자는 왼쪽 길로 갔고요. 그는 많은 나라를 지나면서 수많은 모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왕자가 사막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웬 늙은 할머니가 이봐 젊은이, 물 한 모금만 줄 수 없겠나? 너무 목이 타서 그래.
한 모금만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첫째 왕자에게는 남은 물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았으므로 할머니에게 마실 물을 건네 주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 할머니가 첫째 왕자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젊은이는 무엇 때문에 이런 사막을 헤매고 있나? 첫째 왕자는 자신의 사연을 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젊은이는 참으로 친절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그러니 내가 제일 신기한 물건을 찾도록 도와주지.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술담요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게. 젊은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난쟁이가 살고 있는데 바로 그 난쟁이가 요술담요를 갖고 있지. 그런데 난쟁이는 전혀 잠을 자지 않고 밤낮으로 그 요술담요를 지키고 있어. 내가 요술담요를 훔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자, 이 가루약을 우선 받아두게.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난쟁이 몰래 난쟁이가 먹는 우물 속에다 쏟아 넣은 다음 요술담요를 훔치도록 하게. 요술담요를 손에 넣는다고 생각하니 몹시 기분이 좋아진 첫째 왕자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는 난쟁이의 집을 찾아 급히 말을 몰았어요. 첫째 왕자는 난쟁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커다란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자기의 외투를 입히고 모자를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허수아비를 말에 태웠습니다. 이윽고 난쟁이 집이 가까워졌어요. 첫째 왕자는 허수아비를 태운 말의 엉덩이를 째찍으로 힘껏 갈겼습니다. 말은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말이 달려나가는 것을 본 첫째 왕자는 재빨리 나무 위로 몸을 숨겼어요.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를 들은 난쟁이는 누군가가 요술담요를 훔치려고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나운 개를 데리고 달려나갔습니다. 눈앞에 말과 사람이 모였어요. 난쟁이는 달리는 말을 급히 뒤쫓아갔습니다. 첫째 왕자는 난쟁이가 달려나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 틈을 이용해 우물에 가루약을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 위로 올라가 난쟁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난쟁이가 개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난쟁이와 개는 말을 쫓아가느라고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목을 축이기 위해 우물로 달려갔어요. 샘물이 입술에 닿자마자 난쟁이와 개는 땅바닥에 꼬꾸라지더니 그대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첫째 왕자는 나무에서 내려와 요술담요를 찾으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에 있는 상자 속에 요술담요가 들어있었어요. 첫째 왕자는 곱게 접혀있는 요술담요를 마당으로 가지고 나와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올라앉아 말했어요. 나를 동생들과 만나기로 한 갈림길까지 데려다다오. 요술담요는 공중에 뜨자마자 순식간에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첫째 왕자는 요술담요에서 내려 동생들을 찾아보았으나 아직 아무도 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처 논밭에 흩어져 있는 밑집을 주워 모아다가 집을 짓고 동생들을 기다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편 가운데 길을 택해서 간 둘째 왕자는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흑인들이 사는 나라를 지나갔어요. 둘째 왕자는 재미있는 모험을 겪기도 하고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도 많이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금님께 갖다 바칠 만큼 신기한 물건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하루는 둘째 왕자가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한데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둘째 왕자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젊은이, 더 이상 들어가지 마시오. 왜들 그러십니까? 둘째 왕자가 물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신기한 눈을 가진 뱀이 살고 있다오. 여기서부터는 그 뱀의 땅이니 그곳에 들어갔다는 뱀이 젊은이를 잡아먹고 말 것이오. 그 뱀은 신기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땅에 접근해 가기만 하면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곧장 알아볼 수 있다오. 둘째 왕자는 그 신기한 눈이야말로 자기가 찾고 있던 선물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그 신기한 눈을 가진 뱀과 싸워서 그를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둘째 왕자는 그 사람들이 말리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숲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뱀이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째 왕자는 더 이상 가지 않고 멈춰 섰습니다. 이 둘째 왕자 역시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용감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기도 했습니다. 그는 물로 둘러싸여 있는 바위를 하나 발견하고는 그 위로 올라갔어요. 바위 위에서 둘째 왕자는 칼을 빼들고 뱀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얼마 되지 않아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뱀은 눈이 하나밖에 없었으므로 어느 것이 물에 비친 그림자고 어느 것이 정말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했어요. 둘째 왕자는 곧장 공격 태세를 갖추고서 뱀을 칼로 내리쳤습니다. 한참을 꿈틀거리다가 마침내 뱀은 쭉 뻗어버렸습니다. 둘째 왕자는 뱀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이마에 붙어있는 눈을 칼로 도려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정 렌즈처럼 반짝거렸어요. 이 렌즈를 들여다보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환히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왕자는 임금님께 가져갈 선물을 장만했으므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할 일을 끝마친 둘째 왕자는 다른 형제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갈림길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삼형제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린 셋째 왕자는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로 갔습니다. 그는 황인종들이 사는 땅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는 온갖 희귀하고 진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 가져다 바칠 만큼 신기한 것을 좀처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셋째 왕자는 날짜가 지날수록 몹시 초조했어요. 이제 날짜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셋째 왕자는 높은 산을 오르다가 산 중턱에서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셋째 왕자는 한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지만 다 죽게 된 할아버지를 혼자 놔두고 못 본 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곁에 앉아서 먹을 것을 건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음식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금세 셋째 왕자가 마음에 든 할아버지는 일생 동안 간직하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여보게 젊은이,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이라네.
일생 동안을 신기한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찾아다녔지. 그러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 겨우 이제야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는데 앞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그래서 내 친절한 자네에게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겠네. 지금부터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하네. 하고 숨이 찬 듯 한동안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기 제일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면 거기에 동굴이 하나 있을 거야. 동굴 안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지. 바로 그곳에 신기한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서 있다네. 신기한 열매를 주렁주렁 단채말일세. 몹시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씻은 듯이 낫게 되지. 그런데 동굴에는 사나운 독수리가 지키고 있다네. 누구든지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덥석 낚아채지. 그 다음에는 신기한 열매가 열리는 나뭇가지에 있는 둥지를 가지고 올라가 새끼들에게 먹이로 준다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곧장 숨을 거두었습니다. 셋째 왕자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시체를 땅에 묻었어요. 그러고 나서 신기한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있는 동굴로 가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셋째 왕자는 동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활로 사슴 2마리를 잡아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장은 속을 깨끗이 씻어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두었고 나머지 한 장에는 돌을 잔뜩 채워 넣었습니다. 어렴풋이 날이 새기 시작하자 셋째 왕자는 사슴 가죽 속으로 들어가서 독수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독수리의 퍼드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셋째 왕자는 가죽 안에서 구멍을 뚫고 독수리가 날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독수리는 셋째 왕자가 숨어있는 사슴 가죽을 낚아채어 신기한 열매가 열리는 나뭇가지 위로 날아갔어요. 셋째 왕자는 자기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수리가 사슴 시체를 내려놓자 새끼들이 달려들어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왕자는 어미 독수리가 나머지 사슴도 가지러 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대로였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날아간 뒤 셋째 왕자는 사슴 가죽에서 빠져나와 새끼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신기한 열매가 열려있는 곳까지 내려갔어요. 열매는 마치 황금으로 만든 배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배보다는 훨씬 컸습니다. 셋째 왕자는 열매 하나를 딴 다음 어미 독수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내려왔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돌이 들어있는 사슴 가죽을 들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무거워서 들어올리지 않았어요. 셋째 왕자는 독수리가 사슴을 들어올리려고 끙끙거리고 있는 틈을 타서 신기한 열매를 가지고 동굴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동굴을 나온 그는 곧장 말을 메어둔 곳으로 달려갔어요. 형들과 약속한 날짜를 지키려면 잠시도 지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셋째 왕자는 약속된 갈림길을 향해 말을 타고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요술 담요를 가지고 온 첫째 왕자와 요술 눈을 가지고 돌아온 둘째 왕자는
셋째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도 셋째 왕자가 돌아오지 않자 두 형들은 셋째 왕자에게 행여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았을까 염려가 되어 몹시 초조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며 단념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멀리서 셋째 왕자가 있는 힘을 다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험한 길을 달려오느라고 몹시 지쳐서 거의 쓰러질 것만 같은 얼굴이었어요. 왕자 삼형제는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무사히 돌아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가 겪은 모험을 얘기하고 임금님께 가져가려고 찾아낸 신기한 물건을 보여주었어요. 삼형제는 서로 각각 자기가 가지고 온 선물이야말로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왕자 삼형제는 모두 다 공주가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살고 있는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둘째 왕자가 가지고 온 요술 눈으로 공주의 모습을 비춰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요술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었고 공주는 침대에 누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비쳤던 것입니다. 왕자 삼형제는 슬픔에 빠졌어요. 마침 그때 셋째 왕자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신기한 열매만 먹으면 어떤 환자라도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공주에게 이 열매를 갖다 드릴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그들이 제때에 갈 수만 있다면 공주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첫째 왕자가 무릎을 치면서 말했어요. 그렇지, 내 요술 담요가 있지. 이것만 타고 가면 몇 분 안에 성에 도착할 수 있어. 자, 모두 올라타라. 어서 공주에게 가보자. 왕자 삼형제는 모두 자기가 갖고 온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담요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요술 담요가 공중에 떠오르는가 싶더니 곧장 임금님의 궁성에 도착을 했어요.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삼형제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공주가 아파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삼형제는 성의 계단을 쾅쾅거리며 달려 올라갔습니다. 곧장 임금님께로 달려간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기한 물건 가운데 하나로 공주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임금님은 그들을 데리고 공주가 누워있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공주에게 왕자 삼형제가 돌아왔다고 말해주었어요. 공주는 간신히 눈을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공주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몹시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임금님은 신기한 열매를 손에 들고 공주 곁에 다가가서 한 입만 베어 먹어보라고 일렀습니다. 공주가 시키는 대로 열매를 베어 먹자마자 공주 얼굴에는 핏기가 돌았습니다. 그런 다음 생기 있는 눈으로 왕자 삼형제에게 미소를 보냈어요. 그러더니 곧장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활짝 웃었습니다. 공주가 병석에서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온 성 안의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바로 임금님이었습니다. 공주가 병에서 회복되어 몹시 기쁘긴 했지만 해결하기 여간 힘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임금님은 지난날 가장 신기한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겠다고 약속을 왕자 삼형제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자 삼형제 모두가 신기한 물건을 가져온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야 할까? 임금님은 나라 안에서 현명한 학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좋은 방도가 없겠소? 임금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공주는 막내 왕자님과 결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막내 왕자님이 가져온 신기한 열매 덕택에 공주의 병환이 나았기 때문이지요. 또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공주님은 둘째 왕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주님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준 것은 요술눈이니까요. 만약 신기한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공주에게 그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도 없었을 테니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공주는 첫째 왕자님과 결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술 담요가 없었다면 제때에 도착해서 공주를 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공주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임금님이 불러온 현명한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세 갈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공주가 삼형제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주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할 것인지 그 누구도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삼형제 모두 다 똑같이 신기하고 귀중한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 성 안의 사람들은 세 갈래로 의견이 나누어져 자기 의견이 옳다고 떠들고 있지만 공주의 결혼 상대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임금님이라면 누구를 사익감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편안하세요.